지금 5월 달로 예고됐는데 이 방산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드릴이 곧 있으면 IPO를 가겠죠. 목표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대체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대한항공이 안드릴과 뭐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다가 안드릴의 무기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HD 현대랑 같이 고스트 샤크라고 하는 이러한 무인 잠수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한다면 전 지켜볼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있는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전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AI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테슬라의 2분기 컨퍼런스 콜 직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었고, 네. 그 이후에 또 컨퍼런스 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셨고, 네. 또 많이 지치기도 하시니까 차라리 빼서 비트코인 가자, 뭐 또는 이더리움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보도들 보면서 저는 일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또 그 사이에 테슬라가 또 어떠한 진전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2025년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그릴지, 좀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좀 상황,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죠.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6월달 안으로 로보택시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 이 말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 기대치가 존재하지 않는, 오스틴에서 작동되고 있고, 뭐 이것이 언제부터 일반 소비자가 접근될지 이런 가이던스도 없이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사이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결별하는, 네.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O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테슬라에게 직격탄을 줬고, 이거 2분기 실적에도 드러났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출 시장이 미국에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이번에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고, 즉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 이게 3대 축으로 보통 재무제표를 나누죠. 이 두 개의 축을 떼어놓고 또 자동차에서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탄소세 매출이 존재합니다. 탄소세 매출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은 100% 수익이거든요. 비용이 1도 없는. 근데 이건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 부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고, 이 부분도 떼어내면 요번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어요. 영업이익이었고 그로스 마진 아니었죠. 하여튼 오퍼러티브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대단히 참혹한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떨어졌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쓰죠. 지금 AI하고 로보틱스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 AI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올해는 안 될 거고, 내년도 1, 2분기는 어렵지 않을까, 3, 4분기쯤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이런 가이던스가 다 있어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AI가 매출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내년 3분기라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된 AI 매출이 아직은 서비스 부분에서 The others, 그러니까 기타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로보택시 운영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도, 왜냐하면 폭발적인 성장은 규제 이슈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만 해도 저는 테슬라는 대단히 건강한 재무 상태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부분 하나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좀 더 깊이 파본다라면, 긍정적인 부분은 38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잉여현금 흐름이
테슬라에게는 강하다라는 것, 대단히 많은 돈이고 충분히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누적된 캐시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보통 카펙스라고 하죠. 카펙스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FSD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 여러분들 이번에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빼갔을 때 이적 비용이 1억 5천 달러, 1억 3천 달러, 1억 달러 막 이러고, 연봉이 1억 달러에 뭐 이런 비용들 보셨잖아요. 그거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AI 인재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이 비용들을,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적용하고, 이것을 제조를 양산하기에 들어가서 양산 설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자동차에서 번 돈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끊임없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채를 져야 된다는 거고,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면 이 엄청나게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주가는 둘째 문제고, 과연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무게중심이 바뀔 뿐이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도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 이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돈 먹는 하마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순탄한 이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일부 한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네. 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죠. 예를 들자면 8월 15일 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출됐던 대단히 큰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다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은 워렌 버핏이 애플에서 얼마를 빼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했다더라. 그러면서 AI 건설 회사에 투자했다더라. 여기가 막 주가가 오르고 의료 산업이 막 오르고 뭐 이랬었지만, 제일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JP 모건이에요. 원래 모건 스탠리는 여러분 구별하면은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고요. JP 모건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데입니다. 그런데 JP 모건도 테슬라 주식을 엄청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테슬라에 대한 보유고를 넓혀가고 있는 것. 요번에 이제 드러났던 거 8월 15일 날 명확하게 경향성으로 나타났던 것, 도이치방크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심지어는 JP 모건까지도 대단히 큰 테슬라에 대한 기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즉 이 4월 달에 특히 주가가 빠졌을 때 많이 구매했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을 때만 계속해서 구매를 했던,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200달러대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했던 이런 모습들에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테슬라의 이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 한 번 등장할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 등장할 수 있고 세 번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변수와 그리고 거시 경제적인 변수, 지금 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9월은 꺾이는 조정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해서 9월 달에 큰 조정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갑론을방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미국의 페드 연준이 어떻게 또 나올지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뭐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파월 의장이 얘기할지 뭐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갈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중국이라든지 남아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외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것에 따라서 미국의 뭐 생산자 물가는 오르고 있고 뭐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대치보다 낮았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위험 요소는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테슬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이제 조금은 긴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근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9월 달로 예고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프리 억세스라는 부분, 이게 뭘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테슬라의 그 로봇 택시를 오스틴에서 탈 수 있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테슬라 앱을 설치한 누구나 관광객 또한 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프리 억세스를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스틴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프리 억세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냐 오스틴이 될 것이냐에서는 오스틴의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다고 좀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프리 억세스를 하려면 한번 딱 클릭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뭐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초대받은 사람 중심이니까 웨이팅 1시간 해도 괜찮죠. 어차피 영상 찍으러 왔으니까. 근데 거기 왔더니 1시간 20분 뒤에 온다네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면 일정 수준의 차량의 플리트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증가시키지 않으면 프리 억세스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텍사스 오스틴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은 대단히 큰 지역이죠. 정말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 한 2,000대 정도는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탈 수가 있거든요. 안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죠. 캘리포니아는 그거는 캘리포니아 법규 때문에 그런 거고 5만 마일을 달려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특히 또 텍사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라이드 쉐어링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텍사스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300대에서 500대는 다녀야 이 프리 억세스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단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드디어 소비자 평가까지도 나온다라는 거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여기에서 체험을 해서 웨이모가 지금 현재 오스틴에서 300대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웨이모도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하면서 이 지오펜싱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아마 웨이모도 차를 증가를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웨이모는 아시겠지만 차량 증가 속도가 테슬라만큼 빠를 수가 없는 거고요. 특수 제작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웨이모 수준이거나 웨이모보다 더 많은 차를 하게 되면 300대에서 500대 정도를 풀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 이건 대단히 큰 규모죠. 그리고 한국에 누구든지 여행자들도 가서 타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전 세계적인 바이럴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리 억세스 부분으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9월 달에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FSD 버전 14가 드디어 9월 달에 공개된다라는 것, 파라메타가 10배 됐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FSD 버전 14는 13의 버전하고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니면 13.5.6, 13.7.9, 아니면 9.99 뭐 가든지 할 텐데 14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파라메타 부분에서 좋아졌다라는 거고, 이번에서 좋아진 부분을 카메라의 일그러짐을 많이 해소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엣지 케이스를 많이 해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엣지 케이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즉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갑자기 응급차가 한 대 와서 피했더니 오른쪽으로 피했더니 왼쪽에서 와서 피했더니 오른쪽에도 응급차가 또 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파헤쳐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 엣지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구글의 웨이모는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HD 카메라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오펜싱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HD 카메라로 찍은 도로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원격 조정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풀어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강점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억세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FSD 14로 가게 되면 테슬라의 이러한 개입 없이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은 보통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 하나는 코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는 FSD 14가 사실은 오스틴에 있는 차량은 아마 FSD 14가 됐을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이제 전체 차량에다가 이제 확산시키는 거고 뭐 사이버 트럭까지도 확산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코어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메타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멈추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었던 거죠. 사람이 안전 요원들이 오스틴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거를 인텔리전스가 스스로 못하니까 인간이 휴먼 인텔리전스로 개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이것이 일정한 데이터를 모을 때까지는 운전석에 이런 메타 인텔리전스, 즉 인간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곧 사라질 가능성들이, 조건들을 채우기 5만 마일을 채우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그 마일수를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타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이번 FSD 14에서 발전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 강제로 스톱할 수 있는 상황들이 14에는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곧 오스틴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더 큰 사건이죠. 그래서 FSD14에 의해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오스틴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승객 외에는 아무도 없는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것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차량 부분에서도 저는 좋은 소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국에서는 잘 안 팔려서 리스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유럽에서는 판매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강화하는 건데, 우선 모델 Y 롱레인,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6인승 차량, 이것이 중국에서는 벌써 잡히고 있죠. 각 대리점으로 지금 운반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벌써.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 이건 중국에서만 팔릴 줄 알았더니 유럽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도 밖에 외부에 쌓아놓은 차량, 물론 덮개를 쌓고 있지만 크기로 봤을 때 일반 모델 Y보다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리는 없으니까 이건 모델 Y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모델 Y 롱 버전이라는 거고, 그러면 유럽에도 나온다는 것은 미국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도 인기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도 요즘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여기에 롱 버전까지 와서 6인승 차량, 한국 분들 큰 차 좋아하시니까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곧 저는 9월 중순에 오픈할 것이 뭐냐면 모델 Y의 작은 버전이라고 봐요. 그거는 9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사실 분들도 9월 말에 다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예약이 4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월 중순에는 이미 예약 걸어도 보조금 받으면서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쯤에는 새 차를 풀어도 사람들의 선택에 고민 없이 새로운 차량에 대한 주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프리우스만 해도 프리우스 작은 거 있고 프리우스 일반형이 있고 뭐 프리우스 프라임 있어도 전체 판매 차량은 프리우스거든요. 모델 Y도 L이 있고 지금 모델 Y 전통적인 주니퍼가 있고 저렴한 버전이 중저가형 버전이 보급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전체 모델 Y면 모델 Y의 판매량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주니퍼 판매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총으로 모델 Y가 더 많이 팔려서 차량 판매 대수가 3분기, 4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 4분기에서의 자동차 실적에서 2분기의 최악의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최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 또한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함에 있어서에는 많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동차 부분에서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탄소 배출권이 사라질 걸 염려한다면 탄소 배출권이 사라졌을 때에도 최소한 적자는 아니라 작은 규모지만 흑자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흑자를 유지해주고 에너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이익을 가지고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분기, 4분기는 1, 2분기와 다르게 자동차 차량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에너지 부분도 상하이 부분들이 되게 공장에서 많은 생산량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쁜 소식이 별로 없다. 3분기, 4분기에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가장 낮을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가가 더 낮아질 수는 있죠. 외부 변수. 즉 테슬라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뭐 9월달 조정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온다든지, 그래서 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테슬라도 저항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는 뭐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미리 감지하고 더 세게 건든다든지 막 들이받고 막 이러면서 둘이 막 거품 물고 막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제외하면 저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직 뭐 크게 볼 때는 박스권에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저는 주식 전문가 뭐 차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지금 현재는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25년 이제 9월에 네. 신규제 발표 규제 발효로 네. 테슬라 FDS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 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유럽연합, 사실 이게 유엔의 하여튼 독특한 기구가 있습니다. UNECE 해가지고 UN 유럽연합 경제회의라는 곳에서 이 교통규범을 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유럽연합엔 그대로 적용되고요. 일본하고 한국도 적용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오토파일럿이 있고요. 인핸스드 강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SD가 있죠. 근데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도 다 가시는 뭐 대부분의 요즘 최신형 차량에 다 있는 이 크루즈 기능들을 도와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죠. 그러니까 즉 앞차하고 간격 50m, 100m 딱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 좀 편하게 좀 피곤할 때 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이 오토파일럿에 있는 거고,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건 차선 변경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진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마트 서머니 되는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이 차선을 바꿀 때는 운전자에게 물어보거든요. 운전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 sim이라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바꾸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D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토파일럿에 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에다가 조금 더 사람에게 일일이 차선 변경을 옵션을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조금은 진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보다는 조금은 더 진화된 형태지 이건 FSD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이걸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훨씬 더 진화된 테슬라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술을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좋은 진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즉 비감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로보택시인 거고요. 여전히 모든 것은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서 경계심을 핸들에서 떼시면 안 되는, 또 전방 주시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한은 있지만 뭐 여러분 뭐 그러한 어드밴스드 크루즈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더 고속도로 운전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에서의 진일보는 올 것이다. 근데 좀 더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네덜란드하고 체코가 2026년 내년부터 자체 도심에서 FSD를 단계적으로 허가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열심히 막고 있는 거는 자국 산업 보호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안보의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만약에 FSD가 한국에서 돼버린다, 도심에서, 그럼 그거 못 하고 있는 나머지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FSD는 허가를 늦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플러스 FSD가 장점인데 FSD의 장점을 날개를 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금 유럽의 SIM 이 부분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 FSD로 허가로 가고 있는 한 발짝 움직이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테슬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나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근데 항상 드립니다. 테슬라의 이 롤러코스터를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것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지금 충분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다고 한다면 옮겨 타시는 것들, 옮겨 타실 만한 주식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를 1년 이후로 2년 이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FSD 14 버전 이거 9월 달에 이뤄지는 것, 그다음에 오스틴에서 프리 억세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공에서 퍼블릭 억세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억세스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전석에서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이것이 대단히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전 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서의 허각, 지금 사람을 뽑고 있죠. 플로리다도 뽑고 있고, 플로리다도 중요하죠. 인구가 4대 지역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그리고 뉴욕에서도 지금 일부 도심 지역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 테스트 운전자를 뽑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도 테스트가 시작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좋게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무제표에 매출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 억세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 억세스는 그래서 공짜로 태워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태워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오스틴에서의, 저는 오스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서 서프라이징으로 캘리포니아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스틴이 현재로서는 주정부에서도 허가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스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텍사스 내로 확대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차량 판매 부분들도 안정성을 만들어낼 때도 기본으로는 가게 될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옵티머스가 중요하죠. 옵티머스가 올해 약 5,000대를 생산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기가 된 것은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확정지었죠. 연기가 되었다. 몇 가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을 액추에이터 중에 하나죠. 이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들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발생한 것이 손의 힘의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손의 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손이 인간의 자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27도의 자유도에 근접한 22도까지 갔지만, 이 자유스럽게 유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펀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망치질도 할 수 있고 물건을 나를 수도 있는데, 무게를 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힘이 없어요. 이러면은 못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되고요.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망치 하나 들 수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맨날 비닐로 된 쓰레기 옮기지, 그 쓰레기가 무거워 보이는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가벼운 것만 나르고, 요번에 LA에 열었던 다이너에서도 보면은 팝콘 주잖아요. 가볍잖아요. 가벼운 거 이렇게 주는 형식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 AI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학습을 함에 있어서 월드 모델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피지컬 AI에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해서 지금은 사람이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학습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은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여러분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관점은 3인칭이죠. 네, 그렇죠. 카메라를 밖에서 저희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목표라는 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늦으면 내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인칭 관점에서 촬영된 부분도 학습할 수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3인칭으로 찍어놨어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하고 이 제 입과의 거리를 저는 여기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죠. 인간은 눈으로 자주 봤고, 이것을 경험 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닥쳐도 보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것이 몇 센치 내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피지컬 AI예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함으로써 사물 간의 거리감이라든지 이것의 무게라든지 이것의 힘의 법칙, 이거를 제가 살짝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막 뉴턴을 배워가지고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막 배워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물건이 떨어진다는 것,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현하는 것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또는 영상에서 이 거리감들을 느껴야만 로봇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BO3 영상 보면은 얘가 막 얼음이, 저기서 큰 얼음이 깨지면서 쿵쿵쿵 쪼개지면서 오잖아요. 그때마다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물리 법칙을 걔가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큰 물건이 떨어졌을 때 깨지는 소리와 얘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들렸을 때 깨지는 소리의 크기 차감이 이 질량감과 그리고 거리감까지 계산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 AI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피지컬 AI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고서도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해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GPU만 갖다 주면 전 세계 동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AI가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지컬 AI 부분의 실력들이 테슬라가 높아진다고 한다라면 AI 부분이 빠른 속도로 2026년 크게 진화한다는 것,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어느 기업도 유튜브 영상 보고서 로봇이 학습하는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1인칭 관점이라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브렉스루가 생기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내재화하고 있는 워낙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이 어느 정도 양산 규모와 또 생산 설비에서 생산 규모를 만들어내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때 얘기했던 것이 3세대 옵티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보시는 것 또는 LA에 있는 다이너클럽에서 보시는 것도 2세대죠. 그러면서 3세대는 일론 머스크 자기는 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도의 3세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가장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화 직전까지, 정말 상업화가 되면 아마 4세대 정도 나오겠죠. 근데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3세대가 출연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거나 뭐 다이너클럽에 나와서 만져볼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5,000대 생산되는 건 3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3세대는 내년도에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생산되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보일 거거든요. 요것만으로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저는 뭐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테슬라에게는 띄엄띄엄 있는 이벤트들이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있다. 즉 본격적인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에 들어가는 진 면목들이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리고 서비스상으로도 그리고 실물적으로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칩 관련 엔비디아가 지금 독주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뭐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균열을 해석할 것인가에 다르겠지만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오픈 AI를 한번 보죠. 오픈 AI가 요즘 계속 여러분 쓰다 보면 이메일을 가끔씩 받으실 거예요. 며칠 전에 서비스가 뭐 이렇게 연결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과거 트위터 보면은 막 고래를 참새들이 막 나르는 장면을 나오면서 지금 너무나도 동접자 수가 많아서 서비스가 잠깐 중단됐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이 성장의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인데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서버를 증설하지 못해서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구나, 또는 연결이 좋지 않거나 특히 보이스 연결이 특히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코파일럿까지 치면은 약 9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4억 명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료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GPT-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사용자들도 GPT-5로 쓸 수가 있잖아요. 질문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2024년과 2025년은 AI가 본격적으로 2025년은 대중화가 되고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이막의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서부의 골드러시 시점에서 막 금캐로 다 금이 캐면은 금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왔는데 처음에는 금 못 캐고 막 방황하다가 드디어 금광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장비가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오픈 AI가 밝힌 거는 노르웨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겠다. 그래서 유럽을 시장을 커버하겠다. 노르웨이에 약 엔비디아로 치면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이 들어가는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다가 UAE에다가
거기는 약 한 40만 개가 들어간 정도의 규모죠. 한 4배 정도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랬더니 UAE에서 땡큐 하면서 우리한테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큰 걸 짓다니 저는 왜 땡큐 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 돈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20씩 우리가 다 내주겠다. 1년간. 뭐 이런 열달에서 그래서 모두의 AI를 가장 먼저 시작한 그것도 유료 AI를 시작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의 서버를 더욱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해야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학습하는 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지만 얼마 전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지금 오픈 AI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감당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것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오픈 AI의 성장 속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메타에서 보셨잖아요. 메타에서 막 사람들 빼가면서 슈퍼 인텔리전스 랩 짓는다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돈 주고 뽑아갔잖아요. 뭐 1억 달러를 뭐 이적료로 준다, 뭐 5천억 달러를 연봉으로 준다. 여러분 1억 달러면 이적료가 1억 달러면 1,400억, 1,300억 세금 받내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연봉은 또 5천억 달러예요. 뭐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떼돈을 줍니까? 거기다가 막 그런 사람들 뭐 1-20명 데려오면 이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센터하고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히페리온 뭐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이런 건 독일어 쪽에서 공부를 해서 좀 약합니다. 하이페리온이 맞겠네요. 프로메테우스라는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요.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이라는 것은 크기만 해도 뉴욕시의 맨하탄 정도 되는 거예요. 맨하탄 정도면 여의도 7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여기에 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메타도 이렇게 넣을 게 있죠. 여기에 자체 칩으로 100% 넣겠어요. 엔비디아 거도 한 반은 넣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학습용에 좋습니다. 학습용에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TP 물론 그 ASIC도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도 지금 자체 칩을 만드는 거 학습용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ASIC 맞춤형 칩이죠. 구글의 AI에 최적화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자체 아마존도 LLM이 있고 SM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외부의 것들도 작동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된 아마존의 AWS에 최적화된 이런 칩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칩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죠.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지만 딥시크가 사고를 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R1이 나오고 R2가 나와야 되는데 R2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강요한 거죠. 막 누르면서 너네 하웨이가 만든 어센드 칩을 가지고 R2 학습시켜. 그래서 R2 하다가 얘네가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센드 칩이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히 학습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건 제네랄한 칩이라고 본다라면은 이 부분들이 학습에서는 엄청나게 아직도 쓰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TPU라든지 뭐 한국에서는 뭐 레벨리온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TPU를 NPU라고 얘기를 하죠. NPU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NPU 시장들도 저는 앞으로 커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운영단에서 쓰는 거죠. 서비스를 개발할 때까지는 반드시 지금은 대부분 이 엔비디아를 쓰는 것이고 운영할 때는 엔비디아를 쓰기도 하지만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쓰기도 한다는 차원에서 AI 칩 시장이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난다는 거죠. 왜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나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만큼 엔비디아도 늘어나지만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마켓 사이즈 자체가 흔히 말하는 TAM이라고 하는 마켓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거고 순이익률을 유지시켜 나갈 거라고 봐요. 물론 이익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익률은 사실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하드웨어로 70% 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진짜 봉이 김선달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웨어에는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하드웨어로 50%가 넘는다는 건 그냥 소프트웨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한 개 생산 비용이 매우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려면 한 개 생산 비용이 체감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가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웃돈 벌고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공급자가 거의 모노폴리다 독점이다 보니까
뭐 아니면 말든지 뭐 지금 이자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비싸게 팔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고 이 부분들은 저는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이죠. 매출은 증가할 것인데 순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근데 또 이제 메꾸려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머리를 잘 써서 블랙웰일 GB라고 하죠. 그러니까 GB200을 지금 이제 벌써 판매하고 있는데 GB200이 만약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라면 GB의 판매량의 구성 비율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후퍼칩 H100도 팔고 있지만 H200도 팔고 있지만 GB도 팔고 있는데 몇 대 몇인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GB가 뭐 20%를 넘어서 30%를 차지했다.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고가기 때문에 더 영업이익률이 좋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액수도 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많이 만들어낼 수.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전문가들이 컨센서스가 몇 프로인지는 저도 잘 확인을 못 해보고 이건 아직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컨센서스가 만약 25%였는데 30% 나왔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번에도 또 오를 겁니다. 그리고 왜냐 30%가 됐다라는 건 탄력을 받았다라는 거고 GB에 대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TSMC가 지금 이거 못 만들어서 30%인 거지. TSMC가 그 수요를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40%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후퍼 같은 경우에는 AMD도 쫓아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이런 데서 TPU라든지 뭐 이러한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AS컴 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블랙웰은 좀 더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블랙웰에서 이 선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SK 하이닉스도 좋겠죠. 블랙웰이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HB332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앞으로 또 블랙웰이 두 번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뭐 루빈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HBM4가 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영업이익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고가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상품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이제 삼성의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이제 TSMC 대신에 삼성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그 칩의 성격을 보셔야 되는데 AI6 칩은 AI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여러분 주니퍼를 사시려면 AI4가 들어가 있습니다. AI4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AI5가 내년부터 이제 TSMC에서 만들어지는데 3나노 과정이죠. 그리고 이 AI6는 이제 2나노 과정인데요. AI6부터는 통합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그 AI6로 되는 거고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걸로 통해서 개발한 거니까요.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MPU 칩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작동시키면 지금 우리가 있는 뭐 레벨리온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록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로크라든지 이러한 MPU 전용 칩들과 동일한 데이터 센터용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면은 차에도 꼽고 휴머노이드도 꼽고 데이터 센터에도 꼽을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 더욱더 크겠죠. 옵티머스가 몇 대 생산되는가에 따라서 상용화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차량에도 들어가고 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추론 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쓸모가 많은 칩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이 또 삼성전자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죠. 처음에는 2나노 공정이라는 거죠. 2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첫 번째 파운더리에서 고객을 맞이한 겁니다. 즉 그거 없었으면 팔이 날려야 되는데 팔이 잡은 건가요? 하여튼 고객이 생긴 겁니다. 고객이 생겨서 이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만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만 수율이 좋고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면 다른 고객들이 몰리겠죠. 어머 거기 맛집이네. 맛없는 줄 알고 아니면 식당 영업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식당 영업도 하고 맛도 있네.
그럼 다른 고객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벌써 애플도 지금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다른 고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되게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텍사스 공장하고 기가팩토리하고 저기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 기가팩토리니까 즉 테슬라 공장하고 네. 차량으로 40분 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원래 이거는 테슬라가 원래 벤더들하고 협력하면서 만드는 경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본다라면 삼성에게도 좋은 기회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칩 설계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조 칩도 물론 만들었고 도조 칩은 이제 중단하면서 AI6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도조 칩의 그 기능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부분으로 집중한다고 보면은 테슬라가 AI 칩 즉 수직 통합해서 칩에서부터 거기서 작동하는 AI까지 테슬라는 다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완전한 AI 부분에서도 수직 통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 투자들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칩도 설계해 거기에 들어가는 AI도 좀 만들어 그리고 칩도 같이 뭐 꾹짝꾹짝해서 삼성전자랑 협업해서 만들어 지금도 TSMC에서 뭐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진화시키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하게 자율주행도 진화할 것이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 테슬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AI 기술 여러분 테슬라 ESS라고 할 수 있는 메가팩 같은 경우에도 오토비더라고 하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AI를 결합하면서 제품의 어떤 매력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칩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고 이번이 AI6 칩이 삼성전자와 같이 하게 됐다는 건 대단히 큰 역사적인 의미라고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네. 엔비디아 같은 이렇게 하드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서비스를 확장하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거 지금은 좀 어떤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전제가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를 하드웨어 기업이냐 외형상으로 하드웨어 기업이냐 직원의 성격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엔비디아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해자는 쿠다죠. 쿠다는 쉽게 여러분 많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H100도 수십 개를 10만 개를 연결한다면 이 연결할 수 있고 세팅할 수 있는 것이 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하면서 뭐 1부터 5까지는 뭐 학습시키고 6부터 10까지는 뭐 학습시키고 그리고 이거 학습시켰던 거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대단히 쉽게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쿠다가 없다라면 엔비디아 칩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되게 뛰어난 기업이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해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AI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AI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AI 인프라스트럭처도 같이 성장합니다. AI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에다가 이번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뭐 이래서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는 안전하게 시장에서 성장합니다. 초기에 한국의 고속도로를 짓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건설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들을 쌓아가지고 해외 수주도 막 받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건설업들이 되게 의미 있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 그 경제가 천장에 닿았다, 셀링에 닿았다 또는 정책에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초입부에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성장의 초입부고 2년 앞으로 3년 지나도 성장의 여전히 초입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안전자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글도 저는 성장할 거고 메타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메타 괄목할 만한 광고 매출을 증액시켰고 구글도 증액시켰죠. 즉 여러분 AI가 진화되면서 메타하고 구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 투자를 만약에 2년, 3년을 생각하면서 메타하고 구글에 하기에는 리스크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 요소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어렵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신 기업이죠. 왜요? 구글 검색을 지금 검색 광고를 어느 정도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AI 모드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는 링크가 없는 이러한 UI UX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챗GPT의 UI UX, 퍼플렉스티의 UI UX로 AI 모드라고 해서 구글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링크가 있어서 출처를 클릭해가지고 갈 수 있죠. 근데 추천하는 사람들 사실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잘 없는 거고 보이스 부분에다 광고는 보이스도 많이 쓰잖아요. 챗GPT나 제미나이에 막 물어봤더니 잠깐 광고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바로 꺼버리죠. 그래서 대단히 광고를 집어넣기 어렵죠. 하지만 쇼핑 부분에서는 풀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거죠. 메타에게는 메타가 왜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들겠어요? 왜 최고의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광고 매출을 높이려는 것도 있지만 방어선을 치려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요? 챗GPT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챗GPT 내에 탭에 있어서 컨텐츠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많이 체류하게 될 거고 이 컨텐츠는 광고 집어넣기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글은 검색 부분에서의 도전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챗GPT의 검색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수록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광고 매출을 줄여야 된다는 리스크. 물론 다른 부분에서 찾아낼 거예요. 이건 여러분 쇼핑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건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쇼핑에서 지금 바이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 지금 테스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저를 대신해서 뭘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이제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습식 캔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지만 그냥 로얄 캔 입맛이 고급이래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그것만 좋아해요. 네. 그럼 이제 그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뭐 이 제품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격만 중요하죠. 그러면 저렴할 때 그래서 뭐 펄센트라고 해서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 가격을 추적을 합니다. 네. 그 쿠팡에서 가격을 추정해서 최저가로 내려가면 저한테 알람이 와요. 그럼 그때 구매하면 되죠. 왜냐면 아직 남았더라도. 네, 그게 그러면 최소한 5, 6천 원 싸게 사고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가지 이런 제품들이 저는 한 10개 정도 추적하는 게 있는데 요것만 합쳐도 몇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어차피 그거 사는 제품들. 요런 제품들은 있단 말이죠. 뭐 죄송한데 제가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탈모 샴푸를 써요. 네. 이런 얘기까지 너무 창피하긴 한데 탈모 샴푸 쓰고 그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그거 꽤 비싸요. 네. 근데 이것저것 써보다 그냥 제품 하나로 정했어요. 이게 탈모 효과가 뭐 방지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제품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럼 그게 가격이 또 요동을 쳐요. 여러분 거기 펄센트에 넣으면은 최고가 올라갔다 최저가이 뭐 하나당 막 4, 5천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두세 개씩 각각 샴푸하고 이걸 쓴다 그러면 뭐 이거 합치면 한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를 바이포미는 저를 대신해서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는 버킨스톡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존의 바이포미한테 버킨스톡 사다 줘 그러면은 저의 치수에 맞게끔 버킨스톡 사이트 가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자, 이런 걸 챗GPT도 미국에서는 장바구니를 도입한다든지 계속해서 쇼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근데 나중에 되면은 로얄 고양이 캔을 10,000명이 요 가격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도 최저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 보니까 캔 뭐 20개, 24개 뭐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2만 원 정도를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제가 설정을 해놔요. 바이포미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사갖고 오지 말고 2만 원 정도로 내려갔을 때 사와. 라고 제가 AI에게 해놓으면 AI가 뭘 하냐면 공구하는 겁니다. AI가 공동구매. 자, 공동구매를 하면은 얘가 그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가격을 내리게 만들죠. 어떻게요? 찾아갑니다. 네. 딜을 하는 거죠. 네. 저쪽 AI에게 물어봐요. 나 10,000명 모았어. 2만 원에 로얄킨 살려는 사람. 너 지금 보니까 22,000원이네? 자, 그러면 내릴까 우리? 2만 원으로? 그리고 500원, 19,500원에 팔고 500원씩 내가 먹을게. 나도 수수료는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여러분. AI 공구 시대로 공동구매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커머스의 판들이 바뀌겠죠.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구글이 검색 광고의 매출의 손실을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이 지금 경제판이 완전히 커머스의 판이라든지 SNS 소셜미디어의 판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판들이 근본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AI 기업들은 이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타하고 구글이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좋은 AI를 만들어야 10,000명인데 10,000명한테 정확하게 안 보내주고 500명에게는 오류로 딴 데다가 배송 잘못하면 이거 반품에 이거 잘못되는 거죠. AI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지능 있는 AI로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AI 공동구매 시대로 지금 저희는 커머스 시대를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싸움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구글이 이길지 메타가 이길지 아니면 챗GPT가 다 쳐버리고 우리가 판 다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나면서 메타와 구글이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앞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글이 진다는 건 메타가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AI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이 판을 흔들어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AI가 지금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올해 3월 달에 받았거든요. 3천억 달러면 거의 삼성전자하고 맞먹는 수준인데, 근데 지금 추가 벌써 그때 받았던 400억 달러 다 썼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5천억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추가 투자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받으려면 그 20달러씩 내는 사람들, 유료 고객들 뭐 3천만 명 정도는 됐겠지만, 이게 뭐 이거 증가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우리 아마존을, 쿠팡을 공격할 거야. 우리 네이버하고 구글 한번 흔들어 놓을 거고 시장 점유율 좀 가져올 거야. 우리 카카오톡 좀 30%는 붕괴시킬 거야. 메타 한 20%는 붕괴시킬 거야. 이 정도는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박수치면서 그렇지 너 역시. 여러분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만으로, 업무 효율성 높이는 것만으로 AI 기업이 지금의 기업 평가, 기업 가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회전이 전개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메타와 구글이 어떻게 수성할 수 있는가, 또는 수성하면서 오히려 땅 저쪽에서 공격하면 저쪽 땅 또 뺏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의 한 부분이 뺏기면서 영토의 일부분을 내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다 근데 AI 판을 지금 가지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즉 사놓고 2년 뒤에 타임머신처럼 타임캡슐처럼 꺼내봐야지, 이런 전략은 구글하고 알파벳이나 메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좀 종전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팔란티어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많은 절대적인 투자자의 분위기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국방기업, 방산기업이라고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협정을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종식이 오고 평화가 뭐 이것이 얼마나 길게 가든 온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팔란티어에도 그것은 예외일 수 없다. 매우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팔란티어는 방산에서 시작했지만 더 큰 성장은 민간,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그걸 커머셜 어카운트, 커머셜이라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거버먼트 커머셜. 그래서 거버먼트용 그 기본적인 상품의 이름은 고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용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서비스를 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은 저는 그래도 줄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거버먼트 부분도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한국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뭐 한미 협의체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한국군도 받아들일 거고, 일본군도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이번에 정말 독일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독일에 있는 이 슈투트가르트 지역에 있는 바덴-뷰텐베르크이라는 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주에서 주 경찰에다가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단체에서 데모를 한 거죠. 뭐 경찰 이런 데서 쓰면 우리 시민의 정보가 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미 베를린 쓰고 있었고, 바이에른 그 뮌헨 쪽 쓰고 있었고,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헤센도 쓰고 있었고,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다 쓰고 있었고, 네덜란드도 쓰고 있고, 런던도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주도 쓰고 있는데, 그 주정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아예 대안이 없다. 이거 외에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솔루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기업이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뉴스가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팔란티어의 이 솔루션이 정부 영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에도 쓰이지만 주정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넓혀야 될 시장들은 대단히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버먼트 영역에서도. 그다음에 이 커머셜 부분에서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알렉스 카프 CEO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부분 성장률이 무진장 좋아요.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까? 룰 오브 40이 팔란티어가 좋죠. 룰 오브 40이라는 것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합쳐가지고 40이 넘으면은 이것은 투자하기 좋은 성장 기업이라고 보는 건데 매우 성적이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죠. 그런데 팔란티어가 지난 3분기 작년 2024년 3분기에 60대를 기록을 했고 작년 4분기 때 80을 넘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올해 1분기 때도 80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몇을 넘었습니까? 90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벌써 60이 넘으니까 조금만 높이면 매출 성장률 그냥 122예요. 120대입니다. 엔비디아 1위, 2위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높은데 이 부분을 어디서 이끌고 있냐면 커머셜이에요. 그래서 지금 700개 미만이에요. 600대의 지금 고객 수가 있어요. 이 고객 수는 또 한 건 뭐냐면 일회 판매가 아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 번 고객이 되면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워낙 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여기 설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매년 비용을 내는 겁니다. annual recurring revenue가 발생하는 ARR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의 그 고객의 생애 가치로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한 700개인데 2030년 목표를 갖다가 알렉스 카프가 7,00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배 성장하는 거잖아요. 2035년을 7만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CEO는 조금의 뻥이 좀 있고 과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5년 간격으로 10배씩 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10배씩. 저는 그 10배가 아니라 5배씩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이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민간 부분에서. 네. 그리고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모노폴리아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 이걸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쉽게 뭐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좋아져요.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고객들이 더 와요. 고객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더 늘어나요. 데이터의 품질도 좋아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또 좋아집니다. 그럼 고객이 또 늘어나고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을 그리면서 이것이 해자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해자를 기술력도 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고객이 처음에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눈덩이처럼 눈이 굴러가면 더 쌓이는 것처럼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휘되면 이것 자체도 강력한 해자를 작동하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 그래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면 뭡니까? 위너 텍스 올이라고 하는 룰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지금 팔란티어가 진군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팔란티어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당연하게 팔란티어도 기업이니까 모든 기업에서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만하는 기업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죠. 항상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 협상 된다니까 주가 떨어지고 아마 협정 확정돼서 도장 찍으면 더 떨어질 겁니다. 뭐 이렇지만 이 시장의 성장과 확장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저는 팔란티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저는 5년을 봅니다. 5년을 만약에 여러분들 묶어두실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팔란티어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달 부으시고 매달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옳은 투자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리스크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야 뭐 다양한 인력 뭐 거기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리스크는 없습니다.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뛰어난 CEO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독특하죠. 독일계 유대인이고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독일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박사를 독일에서 받았죠. 처음에 하버마스한테 박사 논문 쓰다가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딴 사람한테 받는. 그래서 대단히 독특하게 진보적인 사회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알렉스 카프 자체가 대단히 독특하다는 부분에서 특히 일부러 실리콘밸리에 안 있죠. 같이.
그들하고 섞이기 싫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패턴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세계관의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CEO의 안정성도 존재하고 있고, 또 요즘은 과거 여러분들 페이팔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팔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곳곳에 투자하면서 이것을 이끌었던 것이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이 또 팔란티어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죠. 요즘 팔란티어 마피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출신들이 또 나가서 방산이나 다양한 AI 기업들을 만들면서 그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바베큐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투자해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읽었나요? 하여튼 팔란티어 마피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단히 네트워크도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안정성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요. 리스크가 단 하나 있다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에서 팔란티어를 썼었는데 팔란티어를 지금 버리기로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속성 때문에 그래요. 팔란티어 한번 종속되면 팔란티어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픈 AI거든요.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 솔루션, 한국에도 오픈 AI 코리아 만들면 여기 저기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 AI 코리아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우선은 기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기업의 오픈 AI 솔루션을 갖다가 솔루션화해서 팔란티어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오픈 AI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는데 혼자 드세요라고 하지는 않죠. 자본주의에서. 저도 해볼 수 없을까요? 제가 유사하게 흉내라도 좀 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에서는 팔란티어 같은 고가의 고급이 없어도 충분히 저희의 저가의 요거만 써도 충분히 효과 볼 수 있는데 왜 과하죠,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하여튼 굳이 그런 과한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영업이익률도 안 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렴해요. 저렴이 버전 쓰시면서 같이 성장하시죠. 하면서 이러한 이 커머셜 고객들의 조금씩 분할하는 시장들이 형성될 가능성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오픈 AI라고 보고 있어요. 오픈 AI가 원래는 억센처라는 컨설팅 회사나 베잉 컴퍼니에다가 오픈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은 너네가 해 해서 이러한 계약들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 AI보다 억센처나 베잉 컴퍼니가 돈을 더 버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쟤네가 돈 많이 버네. 그래서 컨설팅 부서를 만들었어요. 오픈 AI가. 그래서 컨설팅 머니도 우리가 가져갈래. 저기 왜 더 가져가? 우리 오픈 AI 쓰는 거 월 20달러고 기업이 쓰는 건 뭐 200달러건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라는 상품을 써봤자 얼마 안 되는데 컨설팅 해주면서 더 버네? 우리가 그거 벌래요 라고 지금 오픈 AI가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업으로 들어오다 보면 뭔가 팔란티어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강력해지면서 팔란티어하고 경쟁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유일하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속성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시네요. 이런 걸 두려움침에서는 차라리 오픈 AI랑 같이 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뭐 과거 뭐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지금 뭐 AI 버블론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버블론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요. 버블론이 나오는 건 핵심 뭐냐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AI로 벌어들이는 레비뉴, 매출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버블은 터지는 거거든요. 닷컴 버블 때 뭡니까? 어마어마한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벤처 캐피탈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미노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매출이 없건 있건 시스코의 뭐 서버들 다 사가지고 사무실에 쟁겨놓고 막, 그 당시 클라우드 없었으니까 서버 사용률 뭐 10% 5%라도 서버 막 사놓고 시스코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서버가 많이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서버 비용 뭘로 샀습니까? 기업에서 투자 받아서, 저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받아서, 은행에서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샀던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흔히 말해서 순환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AI 버블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1단계 지표로, 직접적인 지표로 볼 것은 이 어마어마한 투자 비율이 전체 GDP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국가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지금 GDP 부분은 2000년대나 또는 1999년 뭐 8년 뭐 이때에 AI 인터넷에 대한 투자하고 좀 유사한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투자됐잖아요. 지금 사실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이 4개 기업만 2024년하고 2025년 좀 예상된 투자 액수가 5천억 달러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20년, 25년 사이에 미국의 GDP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GDP의 퍼센트율 비율로 뛰면 그때하고 이제 유사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투자됐다는 건 아니에요. 액수로 보면 절대 액수로 보면 훨씬 많지만 왜냐면요, 여러분 GDP 규모로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투자됐던 건 레일웨이예요. 레일웨이가 지금의 지금 AI 투자보다 3배인가 4배 더 많습니다. 네. 그때 레일웨이가 몰락하면서 미국의 중산층, 영국의 중산층이 몰락하잖아요. 다들 레일웨이 자들 여러분 처음에 국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 민간 자본에서 우리 맨체스터하고 런던에다가 한 줄 놓을게요.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그때 옆에 있는 회사가 우리도 놓을게요 하면 또 투자하고 옆에도 놓을게요 했는데 얘네들이 다 직선이나 터널 놓을 생각하지 않고 다리 놓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사고는 다 마차니까 마차길 옆에다 놨거든요. 그럼 꾸불꾸불 언덕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생산성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 망했거든요. 이걸 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의 형태가 뭡니까? IB 은행이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건 미국에 처음 만들어진 거 다 레일웨이에 투자하기 위해서 중산층들의 코모든 돈 모아갔던 은행들이 다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태어났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레일웨이의 버블은 진짜 터졌죠. 가장 터졌던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첫 번째 버블은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산업적으로는 그거는 뭐 지금 역사학자들은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외를 한다면 레일웨이 GD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보면은 6%에서 7%까지 갔었던 GDP 비율인 거고 지금 아직은 3%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큰 버블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투자했던 돈들은 흔히 말하는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의 투자금인 건 사실은 대출이죠. 근데 이번에 이 구글이나 메타는 물론 대출도 받습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캐시 플로우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 작용의 이 부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AI 커머스 부분, AI 검색 부분, AI 프렌즈 시장에서 사람들 대화하면서 요즘 유료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사귀시잖아요. 그래서 돈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커머스 시장, 검색 시장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판면화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갈 거기 때문에 버블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저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버블 없이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고 봐요. 문제는 버블이 터지느냐 터져서 연쇄 효과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끌어내느냐 아니냐 할 때는 저는 현재까지 AI는 그렇지 않다.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의 핵심적인 판단은 말씀드렸던 이런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유료 20달러씩 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 크게는 무료로 가는 유튜브도 무료잖아요. 프리미엄 시장 조금 있지만 다 광고로 수익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챗GPT는 여기다 광고 안 때려 저는 광고 반드시 갈 거라고 봐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 AI 커머스 가서 공구해주면서 커미션 뗄 거라고 봐요. BM을 지금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사탕 맛을 계속 느끼게 계속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말까지 제가 보기엔 챗GPT는 10억 갈 겁니다. 지금 벌써 8억 갔잖아요. 그리고 뭐 코파일럿도 뭐 챗GPT를 이름만 바꿔서 코파일럿 여기까지 지금 9억이에요 지금. 10억 갈 거고 내년에 20억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다 무료로 쓰시는 것처럼 무료로 쓰면서 저는 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을 건드려내면서 뭐 카카오톡처럼 이모티콘도 팔고 여기서 뭐 대화하고 뭐 여기서 데이팅 앱도 만들 수 뭐 여러 가지 파생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버블은 터지지 않는다. 버블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인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AI 기술은 모든 이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AI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새로운 투자 기회 좀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투자처를 늘려나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AI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이번에 워렌 버핏이 했던 건설사들도 존재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뭐 짧은 투자 저는 진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2년 정도가 이제 됐으니까요.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늘리려다가 해서 다시 좁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챙길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데일리로 쳐다보고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에서 보면서 그 기업의 흐름들 보고 할 수 있는 기업이 5개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로 좁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저의 투자 성향상은 제가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자꾸 다른 기업을 막 쳤고 이번에 떨어졌길래 노보더스크도 초코병으로 10개 주 사보고 10개 주 사서 좀 오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뭐 10개씩 산 주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청산하자. 정리하고 몇 군데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로 예고됐는데 이 방산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드릴 또는 앤드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영어 발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릴이 곧 있으면 IPO를 가겠죠. 안드릴은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이나 목표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대체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대한항공이 안드릴과 뭐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다가 안드릴의 아르제널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무기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 또는 HD 현대랑 같이 안드릴이 특히 호주에는 고스트 샤크라고 하는 이러한 무인 잠수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한다면 전 지켜볼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있는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ETF 같은 경우에는 전 ETF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번 ETF는 그냥 홍수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뭐 큰 뭐 S&P 500에도 거기도 레버리지 할 수 있고 커버드 콜 할 수 있고 뭐 다 섞여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상담 받으셔서 S&P 500 같은 ETF를 갖다가 안전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큰 거를 원하신다라면 이더리움이나 코인으로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처는 많다. 다만 계속 공부하시면서 우리 성정길 TV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좁혀 나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오히려 싶습니다. 너무 확장시키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나만의 것들에 이렇게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서 공부를 집중해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정길 TV에서는 코인도 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이후의 산업 재편과 관련된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오시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